여러분은 파노라마 사진을 언제 촬영하시나요? 왜? 어떻게 촬영하시나요? 결과는 만족스러우셨나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파노라마 촬영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타이거 서포트 아카데미의 타이거서입니다. 오늘은 프로가 알려주는 파노라마 촬영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파노라마 촬영하는 데 있어서 왜 파노라마 촬영을 해야 되고 어떤 때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되는지 용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촬영할 때 준비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곡 없이 아니면 손실 없이 스티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파노라마 촬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적인 얘기서부터 장비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했으면 파노라마 사진을 어떻게 스티칭하는지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죠. 포토샵만 해도 6가지 종류의 스티칭 방법이 있는데 그 각 방법들의 특징은 뭐고 어떨 때 쓰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파노라마 사진을 이제 우리가 스티칭을 할 때 어떻게 붙일 것인가? 자동으로 붙여서 만족스럽다면 그냥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토샵이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매뉴얼로 그걸 어떻게 리터칭을 해서 내가 원하는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론과 장비와 촬영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스티칭하는 종류와 그 특징, 그 다음에 실제로 스티칭 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려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 제가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스티칭한 이후에 그거를 보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3개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노라마 사진을 왜 촬영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파노라마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넓은 시야를 한 장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파노라마 촬영을 하죠. 사람의 눈처럼 좌우와 넓은 장면, 광범위한 전경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두 번째로는 초광각 렌즈보다 훨씬 왜곡이 적은 고화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초광각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부에 왜곡도 생기고 수평선이 휘어짐도 생기고 또 더군다나 주변부로 가면 화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표준이나 망원 같은 걸 이용해서 파노라마를 찍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주변부를 훨씬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죠. 중앙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질이 훨씬 좋고 또 표준이나 망원을 가면 왜곡이 없죠. 그래서 왜곡이 없는 고화질의 사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노라마 촬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초고해상도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초광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1억 화소면 1억 화소에 제한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게 되면 2억 화소, 3억 화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대형 인화에 매우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컷으로 찍게 되면 내가 원하는 표현을 다 못하고 잘리는 구도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잘린 구도를 연결해서 더 넓게 담을 수 있으니까 한 컷으로 더 넓은 구도를 만들 수 있죠. 다섯 번째로 한 장의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구도, 초광각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더 넓은 걸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파노라마를 가로로 3줄, 그 다음에 세로로 몇 줄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파노라마로 촬영을 하죠. 첫 번째로는 렌즈의 제약이 없어지죠. 울트라 와이드 렌즈라든지 이런 거 안 가지고 가도 파노라마로 그 광각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죠. 7번째로 파노라마를 찍어 오게 되면 한 컷으로 구도를 만들어서 찍었던 것보다 필요한 화각들, 필요한 구도를 내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죠. 구도를 재조정해서 한 컷으로 담아오지 못했던 그런 구도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 이외에도 360도 파노라마 찍어서 VR로 사진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도 파노라마 촬영 기법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파노라마를 이제 많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단순히 넓게 찍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더 높은 퀄리티의 왜곡은 훨씬 적고 해상도도 훨씬 높은 그런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촬영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장비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촬영할 때 카메라 설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환경을 어떻게 이제 보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하는지, 촬영 환경을 살피는 방법, 구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겹침을 이용해서 촬영할 것인가, 뭐 이런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노달 포인트를 찾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삼각대는 필수고, 삼각대가 수평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다들 아실 거고요. 볼 헤드를 쓰시거나 기어 헤드를 쓰시거나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실 텐데, 볼 헤드를 쓰시든 기어 헤드를 쓰시든 패는 기능이 있는 그런 볼 헤드를, 그다음에 삼각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릴리즈를 이용해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한 흔들림을 방지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뭐 2초 타이머 같은 걸 사용해서 2초 뒤에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망원으로 파노라마를 찍는다라고 할 때는 2초 타이머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어 헤드를 사용하면 좀 괜찮은데, 볼 헤드 같은 경우는 딱 고정시켜 놓으면 쓱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망원은 제자리를 해서 세팅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망원으로 파노라마 찍으실 때는 한 5초 정도의 타이머를 사용하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파노라마 촬영할 때 우리가 노달 포인트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노달 포인트라는 거는 렌즈의 광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파노라마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노달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을 때 도움을 주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노달 슬라이드라는 게 있고요, 파노라마 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것, 요것이 노달 슬라이드고요, 요것이 파노라마 전용 헤드라는 것인데요. 요것들 어떻게 사용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볼 헤드를 놓게 되면, 볼 헤드는 요 카메라하고 같은 위치에 놓치게 되고 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렌즈는 바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20도가 돌죠. 이렇게 되면 렌즈의 광축이 아니기 때문에 파노라마가 정확하게 잘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노달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렌즈의 광축을 찾아서 광축에 이렇게 볼 헤드가 오도록, 이럴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마셨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게 이렇게 회전하겠죠. 렌즈의 광축을 찾는 것을 도움이 주는 노달 슬라이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노달 포인트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디에서 광축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 노달 슬라이드 통해서 이렇게 광축을 잡아서 이 자리를 찾는 건데, 요걸 또 훨씬 더 정확하게 상하 좌우를 두 개 축을 다 잡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노라마 헤드가 되겠죠. 파노라마 헤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렌즈의 광축이에요. 요게 렌즈의 광축. 그럼 회전을 여기를 중심으로 돌겠죠.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요 렌즈,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수직 중심축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돌면 렌즈 센터에 오겠죠.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게 노달 포인트를 잡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노달 포인트 잡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비들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장비가 아니라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할 건가, 바디 세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카메라 설정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컷들의 설정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핵심입니다. 촬영 모드는 수동 모드로 고정해야 되고요. 왜냐면 촬영 때마다 노출이 바뀌거나 밝기가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동으로 놓으면 그게 바뀌겠죠. 그래서 M 모드로 고정시키고 촬영하신다. 두 번째로는 화이트 밸런스인데,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이기 때문에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면 밝기가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켈빈으로 고정시키는 게 제일 좋죠. 그다음에 요즘은 바디에 화이트 밸런스 고정 기능이 있어요. 바디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를 당연히 고정해야 되겠죠. 내가 촬영하고 싶은 곳에 포커스를 딱 맞춘 다음에 AF에서 MF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파노라마 촬영은 JPG로 촬영하는 것보다 로우 펜에서 촬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후보정할 때 밝기라든지 색 보정 뭐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맞출 때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셔라. 그 다음에 이제 촬영 환경은 어떠냐, 우리가 수평을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삼각대의 수평계, 바디의 전자 수평계, 이렇게 해서 수평이 안 틀어지도록. 만약에 수평이 틀어지면 나중에 다 붙인 다음에 크롭하게 되면 손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수평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평을 확인하신 후에 내가 마진을 좀 많이 주고 촬영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70mm로 내가 파노라마를 담고 싶었다. 그러면 그거를 50mm, 아니 60mm 이렇게 촬영하시게 되면 훨씬 마진이 많아지니까 내가 필요한 구도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의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구름이 이동한다든지 뭐 태양에 가림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장면에 밝기가 변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촬영하지 마시고 노출 고정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신다든지 아니면 노출 브라켓팅 촬영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파노라마 촬영하는 그 화면 안에 움직이는 빛사태가 있다면 후보 정시에 그걸 지울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촬영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있게 되면 파노라마 스티칭 할 때 비정상적으로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촬영하시든지 아니면 피해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촬영 방향이나 구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파노라마 촬영하실 때는 항상 일정하게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촬영의 시작은 어디고 방향은 어떻게 촬영할 거고 촬영의 시작점과 끝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겹치는 것 얘기할 텐데 얼마나 많이 오버랩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만약에 오버랩이 적으면 나중에 스티칭 할 때 파노라마를 붙일 때 애를 먹게 되고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너무 많으면 작업량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뭐 한 30%, 40% 오버랩 하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광각일 경우에 대략 뭐 한 35mm 이하 뭐 이 정도 광각일 경우에는 70%를 오버랩 시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광각을 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곡이 많아지죠. 엣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비니팅도 생기죠. 화질도 떨어지죠. 그래서 오버랩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 포토샵에서 파노라마를 붙일 때 광각은 잘 안 붙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버랩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그 왜곡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오버랩 하라 이제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표준이면 이제 보통 한 35mm서부터 한 60mm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럴 때는 한 50% 정도 오버랩 하시고 망원일 때는 이제 뭐 60mm 이상 뭐 이렇게 될 때는 한 30% 정도 오버랩 하셔도 충분히 잘 붙습니다. 왜곡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망원은 약 30% 정도 오버랩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방향이죠. 가로로 찍을 건지 세로로 찍을 건지 이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로 촬영을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장수는 많아지겠죠. 촬영 매수는. 좀 상하의 마진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더 넓은 정보, 왜곡이 좀 덜하는 더 큰 회상도를 확보할 수 있고 비네팅도 감소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촬영을 추천드립니다. 파노라마 촬영 시 준비해야 할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노달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전경이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노달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더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달 슬라이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달 슬라이드가 있으면 노달 포인트를 찾기가 용이해지고 그리고 노달 포인트를 잘 찾으면 왜곡이라든지 패럴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 패럴렉스라는 게 뭐냐면 엣지 쪽으로 가면서 왜곡이 생기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 노달 포인트는 렌즈의 광학적인 중심점 이런 거죠. 그럼 파노라마 찍을 때 요 광학적인 중심, 렌즈의 광학적인 중심점을 찾아서 렌즈와 바디가 회전을 해야 왜곡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패럴렉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패럴렉스는 뭐냐? 요거는 시차예요. 뭐냐면 관찰 위치에 따라서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가 정면에 있을 때는 같이 딱 겹쳐서 보였지만 왼쪽으로 돌리면 두 개가 오버랩이 안 되고 떨어지거나 오른쪽으로 돌려도 벌어지고 이렇게는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요게 바로 우리가 파노라마를 일반적으로 찍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에서 가까운 전경과 먼 배경 두 개가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달 포인트를 찾는 거고 찾아서 촬영하게 되면 나중에 스티칭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붙거든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서 촬영하게 되면 줄무늬가 생긴다든지 경계가 흐트러진다든지 두 개가 깨져가지고 붙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전경이 없고 원경만 있다, 먼 곳을 찍는다, 그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전경과 원경이 같이 있거나 전경이 하여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노달 포인트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달 포인트가 뭔지 우리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걸 싫어하는 줄 알지만 이론적인 걸 알고 하셔야 훨씬 더 수월하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요 파란 점, 요 그림의 파란 점은 A라고 표시했고 요거는 요게 노달 포인트예요. 그 렌즈의 노달 포인트죠. 아까 제가 패럴렉스라고 그랬죠? 패럴렉스가 없는 포인트가 바로 노달 포인트. 패럴렉스는 시차가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차이가 존재하는 거. 그게 패럴렉스 포인트고 노달 포인트로 정확하게 맞추면 패럴렉스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로 패럴렉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카메라 회전축이에요. 보레드 위치가 되겠죠. 먼 배경은 건축물을 놨고 가까운 물체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노달 포인트, 우리가 만약에 렌즈가 한 개예요. 그럴 경우에 노달 포인트는 요 렌즈의 센터점, 여기가 광축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노달 포인트가 되죠. 그런데 우리의 카메라들은 렌즈가 하나가 아니죠. 색수차라든지 비네팅이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렌즈가 몇 군 몇 매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는 여러 개의 렌즈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노달 포인트는 어디냐? 대물 렌즈의 시작과 대안 렌즈 쪽 안쪽의 시작, 어딘지 모르지만 요 안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꼭 센터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같은 렌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리개가 바뀐다든지 할 때 노달 포인트가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렌즈마다 요 노달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렌즈마다 요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조리개를 잡고 하는 거에 따라서 노달 포인트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노달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처음에 정면샷을 찍습니다. 이렇게 정면샷을. 그래서 가까운 곳의 물체와 저 뒤에 있는 배경의 물체가 일치가 되도록 세팅하고 정면샷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샷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옮겨지겠죠. 엣지 쪽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카메라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전경이 반대로 갔죠. 얘는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를 다시 이렇게 돌렸더니, 이렇게 돌려서 찍어봤더니 이번에는 전경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돌아가는 회전과 전경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이동하죠. 이럴 경우에 노달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카메라의 안쪽에 있는 겁니다. 노달 포인트는 여기인데 바디 쪽으로 와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빨간 점이 있는 데다가 볼헤드를 이렇게 놨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카메라를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볼헤드를 이렇게 가도록, 이쪽으로. 그러면 노달 포인트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볼헤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걸 맞춰 주는 게 누구냐? 노달 슬라이드라 했죠. 아까 노달 슬라이드는 이렇게 길쭉하니까 카메라를 여기다 걸쳐 놓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볼헤드가 여기 있을 때는 요거지만 노달 슬라이드가 있으면 볼헤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렌즈의 이쪽에 요 녹색 포인트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회전은 여기를 기준으로 돌죠. 자, 다음 만약에 요번에는 요 회전을 이렇게 돌렸더니 반시계 방향으로, 그랬더니 전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회전했더니 우측으로, 그랬더니 전경이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요거하고 반대죠. 요거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카메라의 회전축이 어디냐면 요 빨간색 노달 포인트보다 앞쪽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걸 이동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볼헤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볼헤드가 있는 거니까 볼헤드를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요로 옮겨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노달 포인트를 딱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노달 포인트를 만약에 찾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다가 딱 맞췄다. 그러면 카메라 회전축이 노달 포인트하고 딱 일치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카메라를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도 이 두 개가 축이 일치합니다. 처음에 정면에서 찍은 샷처럼 변화가 없고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노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은 것.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노달 포인트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노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고 그거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비가 필요한 거죠. 노달 포인트 찾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노달 포인트 찾는 걸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카메라를 세팅하고 수평으로 맞추고 기준점 설정을 하겠죠. 앞에 가까운 물체와 먼 배경의 물체 두 개를 일직선으로 맞게 배치하죠. 세 번째로는 카메라를 수평으로 회전하면서 가까운 물체와 배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죠. 시차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패럴렉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회전시켜 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전경에 있는 물체가 배경에 대해서 이동한다든지 뭐 이러면 노달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은 거니까 회전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러면 중심을 카메라 렌즈 쪽으로 이동시키고, 만약에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까운 물체가, 그러면 중심을 바디 쪽으로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게 일치하는 시차가 사라지는 지점, 그것이 바로 노달 포인트고 그것이 노 패럴렉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왜곡이 생기죠. 정확한 노달 포인트가 아닐 때. 근데 노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면 이렇게 왜곡이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이렇게 왜곡이 없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붙어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네, 지금까지 파노라마 촬영하는 이유,
뭐 파노라마를 왜 촬영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라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준비 사항들이 있는지, 요까지가 이제 오늘 파노라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영상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노라마 사진을 이렇게 스티칭하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포토샵에 한 6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고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그것들마다 각각 붙였을 때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파노라마 사진을 직접 붙여보면서 달라지는 결과값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는지, 포토샵에 있는 파노라마 스티칭 기능을 이용해서 오토로 그냥 할 건지, 왜곡이 생겨가지고 잘 못 붙였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체할 건지, 뭐 다시 찍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매뉴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파노라마 사진을 만드는지, 이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데 대한 내용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제가 내년서부터는 촬영팀을 구성해 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좀 갖고 있어요. 구독자도 5,000명이 넘어서서 제가 생각해보다 훨씬 빠르게 5,000명이 넘어섰는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멤버십도 만들어보고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촬영팀을 만든다든지, 뭐 촬영과 보정을 같이 하는 뭐 그런 시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촬영은 팀을 만들어서 촬영을 가게 되면 가기 전에 어떻게 촬영하고 이론적인 배경과 그다음에 바디의 세팅과 촬영하는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한 발 더 나가면 촬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보정해보는 그런 촬영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모집을 하게 되면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을 위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까워지고 같이 만나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노라마의 준비 과정까지, 파노라마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촬영해야 되고 준비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노라마 스티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